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죠.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아닌 자녀의 자각을 이끌어내는 단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의 격을 지키며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지혜로운 대화법.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째, 무시당한 부모의 고통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심리적 무력화의 메커니즘. 김 선생님은 퇴직 후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림살이도 줄이고 병원 진료도 미루며 지내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 바꾸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흔쾌히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살펴보던 중 그가 이미 몇 차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록을 떠올리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빠가 지금은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요, 아빠가 나 몰라라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역시 기대 안 하는 게 맞았네요. 그 말에 김 선생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서 느끼는 무시는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었던 수십 년의 사랑과 헌신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섭섭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내가 해준 것들이 이렇게 잊히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연결되면서 점차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을 위협받는 수준의 심리적 충격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크우드는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무력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지 자존심의 손상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흐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가 쌓이고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자신이 아무런 권위도 없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무력화의 감정은 단순한 불만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참아온 애정과 기대가 무시당할 때, 사랑이 짓밟혔다고 느낄 때,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 무력화가 한번 시작되면 부모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는 자기 확신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당한 경험을 한 부모는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 줄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본인의 감정조차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자꾸 축소시키고 자신의 욕구를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며 결국에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때 많은 부모는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라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려는 건강한 방어 기제입니다. 무시당한 고통은 실제로 존재를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반응이지 결코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언어로 풀지 못하고 단지 참고 넘기려고만 할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퇴계 이황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이 말은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감정적 호소나 분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할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심리적 무력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섭섭함을 토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자녀의 도덕적 방어 기제를 자극해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게 됩니다. 즉,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려는 본능이 먼저 작동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예민해? 그럼 안 먹을게요. 됐죠? 같은 반응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소개할 자녀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하는 한마디의 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통찰을 유도하는 대화법, 그것이 심리적 무력화에서 부모를 구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감정이 아닌 자각을 유도해야 합니다. 설교보다 각성. 박 여사는 딸 조연유의 갈등으로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나는 딸을 위해 직접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한다는 잡채와 갈비찜까지 손수 준비하며 하루 종일 부엌을 지켰지요. 그러나 조연이는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이런 걸 해달래요? 지겹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반찬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딴 식으로 말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예상대로 반응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감정적으로만 굴어? 결국 대화는 감정의 충돌로 흐르게 되고 부모는 더 큰 상처를 안고 대화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여기엔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덕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책감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맞아, 내 잘못이야라고 인정하기보다 왜 나만 몰라줘? 그게 내 탓이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에 자녀는 더 쉽게, 더 가볍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대신 택해야 할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각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박 여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연이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던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아, 그 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라는 표정이었지만 박 여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지겹다거나 누가 이걸 하래라고 말하니?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봐 안 하니? 근데 왜 엄마한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짧은 질문은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바로 이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려 한 것도 호소하려 한 것도 아닌데 자녀가 스스로 자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각성의 결과입니다. 이 장면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방어하게 만들고
자각은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바꾸기 위해 조언을 하거나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말을 통째로 받아들이고 반항하거나 회피합니다. 하지만 자각은 다릅니다. 자각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는 책임과 존중이 동시에 생깁니다. 감정적인 말 대신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 그것이 바로 한마디의 힘입니다. 이 한마디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자녀가 부모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를 즉각 멈추게 합니다. 둘째, 자녀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듭니다. 이 말에는 강요도, 설교도, 비난도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감정 표현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그 말투와 표현 방식에서 큰 괴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부모는 감정이 아닌 격을 갖춘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도록 하는 말, 자식의 마음을 닫게 하지 않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말. 그것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언어, 그리고 존중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선을 긋는 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는 평생을 두 남매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도매시장 새벽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으로 쓰라며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아기를 돌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찬물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순간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내어줬다는 걸. 이 장면은 많은 부모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모 스스로도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계선이야말로 자식을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권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의식이 지나쳐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권리적 태도라고 부르며 타인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고 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의무가 되고 희생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봉사로 전락할 때 자식은 감사를 잊고 기대만 키우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성숙의 장치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사랑은 금세 종속으로 바뀌고 존중은 의무로 변질됩니다. 이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비는 한 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즉,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힘들다고 말하면 자동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게 되고 부모는 그 한계를 느끼며 고통 속에서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관계는 점점 일방적인 지원과 일방적인 요구로 고착화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분명하고 단호하되 비난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라는 말은 자녀의 죄책감을 자극할 뿐입니다. 대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내 몫이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거절이 아니라 자식의 책임을 일깨우는 선언입니다. 둘째, 미리 말하지 않은 기대나 서운함은 감정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신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평소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도 부모의 한계를 알고 존중하게 되며 무조건 도와주는 존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더라도 여전히 부모가 해결사가 되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후원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물러서야 하는 현명한 뒷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성숙의 문턱입니다. 사랑은 주되 스스로를 지키는 경계를 가진 사랑. 그것이야말로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밀어주는 바람일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될 수 없습니다. 넷째, 디지털 격차가 존엄의 격차가 되어선 안 됩니다. 모른다고 무능한 게 아니다. 이 여사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없이 두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왔고 한 번도 자식에게 손 벌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 소연이 대출 서류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냥 은행 가서 도장 찍고 서류만 내면 돼요. 진짜 간단해요. 이 여사는 망설였지만 딸이 믿고 맡기는 일이니 힘을 내어 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예기치 않게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돌려보냈고 어머니는 당황한 채 서류만 다시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소연은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서류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된대. 상담도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러자 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또 일을 못 끝내고 와요. 그 순간 이 여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던진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극과 서류 하나 못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은 왜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이 말은 단순히 은행 업무를 못 해낸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쓸모없음으로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족함이 인생 전체의 무가치함으로 치환되는 그 순간 이 여사는 심리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크우드가 정의한 심리적 무력화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과거의 노력과 존재가 한순간에 무능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 그 감정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삶 전체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드는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능력은 마치 실력이나 능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인터넷 뱅킹을 능숙히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서류를 인쇄할 줄 알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 존재,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존엄까지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사는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덜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야. 이 한마디는 딸의 태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무심히 말하던 딸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다시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덜 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존엄을 지키는 한 마디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몰라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도 수십 년을 자식 키우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삶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이라는 잣대를 너무 좁게 설정합니다. 요즘 세상은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라는 말 속에는 시대 흐름에 뒤처졌다는 불안이 아닌 인간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술을 몰라서 헤매는 모습을 보며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존엄의 무시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연령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고 기술적 격차를 무능으로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이 연령 편향은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 심리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삶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요청에 응하려 애쓰는 존재이지 그것을 실패했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컴퓨터를 못 다뤄도 서류를 잘 몰라도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말한 내가 너보다 덜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부모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자녀의 말을 멈추게 하고 자식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부모는 무조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존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상처가 되고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멈추게 하는 첫걸음은 부모 스스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갚으라는 것도 명절마다 찾아오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쌓인 희생과 사랑의 대가로 단지 한마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 진심이 담긴 말을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존중을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존중이 때때로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로 부모는 자식에게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아빠는 그냥 계세요 같은 말들이 무심코 쏟아질 때 부모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상실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화를 내거나 억지로 감정을 드러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자식을 성장시키며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할 때입니다. 그 말,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너보다 덜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녀에게 관계의 본질을 일깨워 주기 위해 꺼내는 존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때로 자녀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이해하고 받아주는 존재, 언제든지 도움을 주는 존재로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지속되면 부모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불균형 속에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과 희생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희생은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자립의 모범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자식에게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잘 못해서 같은 말들은 겸손이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지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을 나누는 방식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퇴계 이황은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마음은 감정적 훈계나 억울한 호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관계를 바꾸고 존중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조용히 참아내고 아무도 몰라주는 수고를 묵묵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수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지킬 때입니다. 존중은 누가 대신 싸워서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공감하지 못한 것뿐이야. 이 말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는 말입니다.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세요. 그 공감에서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